새벽 2시. 도시의 모든 소음이 잦아든 시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하 부검실에는 차갑고 기괴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공기의 온도는 섭씨 4도. 사람의 피가 온기를 잃고 응고되기에 가장 적합한 온각의 한계선이었다. 형광등의 파르스름한 광선 아래 놓인 스테인리스 침대 위 한 사내의 육신이 굳어가고 있었다. 피해자의 이름은 이정우. 국내 거대 로펌의 대표이자 법조계의 실세로 불리던 인물이었다. 눈꺼풀은 단단히 닫혀 있었고 피부는 생기를 완전히 잃은 채 왁스를 칠해둔 인형처럼 창백한 광택을 띠었다. 침대 배수구 구멍에서는 소독약의 알싸한 향과 옅은 비린내가 뒤섞여 차갑게 스며나왔다. 사망 추정시가 전날 밤 11시 30분. 직장 체온 31.2도. 과학수사팀 팀장 강현우는 라텍스 장갑을 낀 손으로 시신의 턱관절을 조심스럽게 눌러보았다. 강직이 이미 목과 어깨선까지 내려와 있었다. 겉으로 본 사태의 형태는 전형적인 질식사. 그러나 강현우의 감각은 첫눈에 불길한 이질감을 포착해냈다. 누군가 물리적인 힘으로 목숨을 끊었다면 육체는 타살의 흔적을 정직하게 새겨 넣어야 정상이다. 목 주변을 가로지르는 선명한 사큰, 가해자의 손가락이 압착되며 터트린 피부 밑에 자반 혹은 죽음의 기로에서 몸부림치며 제 손톱으로 목덜미를 핥힌 생전 반응의 흔적이 남았어야 했다. 하지만 이정우의 목덜미는 이상하리치만치 정갈했다. 미세한 찰과상조차 없이 깨끗한 피부. 마치 스스로 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깊은 잠에 빠져든 사람 같았다. 강현우는 수술용 루페를 눈에 밀착한 채 미세 손전등의 진백색 광선을 시신의 안구로 향했다. 루페의 렌즈를 통해 확대된 결막의 상태가 눈에 들어왔다. 선홍색의 미세한 점들. 안구 결막하 출혈이었다. 강한 산소 결핍에 직면했을 때 체내 압력이 급증하며 미세 혈관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간 결정적 증거였다. 누군가 그의 숨통을 쥐고 끊어놓은 것은 명백했다. 문제는 방식이었다. 외부에서 압박한 흔적이 없는데 폐부로 들어가는 산소만 완벽히 차단되어 있었다. 강현우는 금속 캘리를 이용해 시신의 오른쪽 콧구멍 내부를 정밀하게 벌렸다. 점막 구석, 소독액으로도 씻겨 나가지 못한 아주 미세한 백색 결정 알갱이가 렌즈에 포착되었다. 강현우는 마스크 너머로 낮게 숨을 내뱉었다. 차가운 입김이 형광등 불빛을 비껴갔다. 드라이 아이스. 옆에서 차트를 기재하던 젊은 수사관이 펜 끝을 멈추고 강현우를 올려다보았다.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셨습니까? 범인은 이정우의 입과 코를 고농축 이산화탄소 덩어리로 차단했습니다. 얼음은 기화하여 공기 중으로 소멸하죠. 물조차 남기지 않고 가스가 되어 날아가 버리니 현장 감식반의 눈에는 아무런 무기도 포착되지 않았던 겁니다. 범인은 증거를 증발시키는 과학적 속성을 살인 무기로 선택했다. 완벽한 범죄를 완성했다고 오만하게 확신했을 터였다. 하지만 범인은 치명적인 가설 하나를 간과했다. 물질은 사라질지언정 그 물질이 세포에 남긴 극저온의 상흔은 결코 증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농축 이산화탄소가 승화하며 발생한 극저온은 피해자의 기도 내벽과 코 점막의 미세한 냉성 괴사, 즉 동상 흔적을 선명하게 각인시켜 놓았다. 강현우는 루페를 내려놓으며 시신의 차가운 이마를 가만히 건드렸다. 시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음성은 무거웠고 부검실의 정적을 더욱 무겁게 침전시켰다. 그러나 그 순간 그 공간에 있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시신이 증언하는 진실 뒤편에서 훨씬 더 거대하고 정교한 거짓말을 조향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그 시신을 읽어 내려가는 강현우 자신이라는 점을. 이번 살인은 갑작스러운 단발성 범죄가 아니었다. 지난 한 달간 서울 도심의 밤을 서서히 침식해 오던 잔혹한 연쇄살인의 세 번째 장이었다. 첫 번째 희생자는 한강 고수부지의 짙은 숲풀 사이에서 차갑게 식어간 40대 개업 변호사. 두 번째 희생자는 강남의 고가 자택 욕조 안에서 발견된 30대 성형외과 원장. 그리고 오늘 밤 대형 로펌의 수장이자 법조계의 막강한 실력자인 이정우가 세 번째 희생자로 이름을 올렸다. 세 피해자 사이에는 표면상 단 하나의 접점도 존재하지 않았다. 출신 성분도 사적인 친분도
가시적인 금전 거래의 흔적도 없었다. 경찰 수사본부는 사이코패스에 의한 무작위 연쇄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갈팡질팡했다. 그러나 강현우는 새 현장의 시신에 잔혹하게인 공통의 기호를 식별해냈다. 첫 번째 시신의 오른손 손가락 마디는 정확히 3마디가 비틀려 꺾여 있었다. 두 번째 시신의 가슴 중앙에는 정교하게 일렬로 배열된 6개의 시가렛 탄 흔적이 깊게 눌려 있었다. 그리고 오늘 밤 발견된 이정우의 오른쪽 발목. 피부 위에는 날카로운 메스의 날끝으로 깊게 그어낸 숫자 9가 새겨져 있었다. 369. 3의 배수로 정교하게 계산된 기괴한 규칙.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서특필했다. 369 연쇄살인마의 서명, 사회에 던지는 괴물의 메시지. 공포는 도시 전체로 빠르게 전염되었다. 하지만 강현우의 시선은 대중이나 언론의 관계 어린 추측과는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고 있었다. 수사 간부 회의실 시신 사진들이 펼쳐진 팩보드 앞에서 강현우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범인은 자신의 관계를 과시하기 위해 이 숫자를 새긴 게 아닙니다. 담당 형사가 찌푸린 눈으로 강현우를 바라보았다. 과시가 아니면 뭡니까?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서명 아닙니까? 이 숫자는 과시가 아니라 시선 강탈용 덫입니다. 범인은 수사팀의 모든 분석 역량이 이 숫자라는 자극적인 기호에 몰두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집착하는 동안 현장에 숨겨진 진짜 물리적 허점을 보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적인 시선 분산이죠. 사건 발생 12시간 경과. 강현우는 현장 감식반을 이끌고 이정우의 저택 서재로 다시 들어섰다. 3m 높이에 달하는 묵직한 마호가니 책장과 가죽 냄새가 매캐하게 깔린 서재는 정적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암전시키고 루미놀 검사 들어갑니다. 강현우의 짧은 명령과 함께 암막 커튼이 내려지고 서재 내부의 빛이 완벽히 차단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외선 등 UV의 푸르스름한 광선이 서재 바닥을 훑기 시작했다. 특수 시약이 미세하게 분사되는 마찰음이 서재 안을 채웠다. 그 순간 벽면 하단과 고급 카페 전체 그리고 묵직한 책상 가장자리를 따라 기괴하고 몽환적인 푸른 형광빛이 퍼져나왔다. 흩뿌려진 푸른 빛은 마치 서재 전체에 혈액의 비가 내렸던 것 같은 시각적 압도감을 선사했다. 담당 형사가 억누르지 못한 숨을 헐떡였다. 이건 단순한 자국이 아닙니다. 이렇게 넓은 범위에 혈흔 반응이 나타났다는 건 범인이 현장에서 피해자와 격렬하게 육탄전을 벌였거나 범인 역시 중상을 입고 피를 흘렸다는 뜻입니다.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형사는 즉시 현장 채취 면봉을 국가수 유전자 분석실로 송부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불과 2시간 후 유전자 분석실로부터 긴급 승인서가 전송되어 왔다. 데이터 모니터를 확인한 수사관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얼룩졌다. 현장에서 채취된 광범위한 혈흔의 DNA 프로필. 그것은 정확히 15년 전 온 나라를 공포로 밀어넣었던 가평 미제 살인사건의 유력한 피의자 DNA와 99.9% 일치하고 있었다. 당시 범인은 경찰의 촘촘한 수사망을 비웃듯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인물이었다. 찾았습니다. 15년 동안 잠적해 있던 그놈입니다. 형사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15년 전 살인범이 다시 돌아와 세 사람을 도륙하고 있는 겁니다. 잔혹한 숫자, 패턴까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수사본부 전체가 흥분과 동요로 넘쳐났다. 하지만 단 한 사람, 강현우 팀장만은 국과수에서 전송된 수치 그래프를 들여다보며 서늘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팀장님? 국과수 장비가 99.9% 일치한다고 증명했습니다. 강현우는 말없이 모니터 화면을 확대했다. 붉고 푸른 곡선들이 미세한 간격으로 교차하고 있었다. 생체에서 방금 흘러나온 피는 상온에 노출되는 순간 응고인자가 파괴되고 효소 반응이 변합니다. 하지만 이 혈액의 효소 수치를 보십시오. 이 피는 살아있는 몸에서 방금 흘러나온 피가 아닙니다. 강현우의 단호한 손가락이 특정 수치점들을 가리켰다. 누군가 특수 냉동 보관함에 보관해 두었던 타인의 혈액에 항응고제와 시약을 정제하여 현장에 의도적으로 분사했습니다.
범인은 15년 전 살인범의 혈액을 어디선가 입수해 수사팀의 시선을 과거 사건으로 묶어두려 한 겁니다. 진짜 범인은 완전히 다른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형사는 말을 잃은 채 모니터의 치명적인 오차 수치를 바라보았다. 강현우의 분석은 허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하고 치밀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현장의 구조적 모순이었다. 이정우의 서재는 완벽한 밀실이었다. 밖으로 통하는 무거운 목재문은 안쪽에서 최첨단 도어락으로 견고하게 잠겨 있었고 창문 역시 안쪽 잠금고리가 완전히 걸려 있었다. 외부 침입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범인은 어떻게 이 밀실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질식시키고 타인의 정제된 피를 뿌린 뒤 유유히 사라질 수 있었을까? 강현우의 시선이 천장 구석에 위치한 가로 20cm 크기의 소형 환기구 격자망으로 향했다. 사람의 신체는커녕 어린아이의 팔조차 통과할 수 없는 협소한 통로였다. 강현우는 준비해온 초소형 내시경 카메라 관을 환기구 틈새로 깊숙이 밀어 넣었다. 모니터 화면의 관 내부에 금속 벽면이 투시되었다. 그곳에는 아주 미세한 특수 윤활유 흔적과 함께 자르는 과정에서 단절된 투명한 고강도 낚싯줄 미세 조각이 매달려 있었다. 그 순간 밀실 살인 트릭의 전모가 단숨에 도출되었다. 범인은 이 방 안에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강현우의 목소리가 서재 안에 낮게 울렸다. 피해자가 서재 안에서 홀로 문을 잠그고 술을 마시는 동안 범인은 건물 외부와 연결된 환기통관을 통해 고농축 이산화탄소 가스를 압력으로 강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는 산소 결핍으로 의식을 잃고 질식사한 것이죠. 스스로 잠근 문이 자신을 가두는 무덤이 된 셈입니다. 강현우는 내시경 화면의 윤활유 자국을 가리켰다. 그리고 외부 환기통을 통해 낚싯줄로 정제된 혈액팩을 내부로 밀어 넣은 뒤 충격을 가해 터뜨림으로써 밀실 바닥 전체의 피해 흔적을 완성했습니다. 트릭은 해체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15년 전 범인의 혈액 보관 샘플에 접근할 수 있었고 고순도 이산화탄소와 정교한 물리적 트릭을 다룰 수 있는 지식을 갖춘 인물. 강현우는 수사팀 전체를 집결시킨 후 정적 속에서 한 사람을 정면으로 지목했다. 수사본부 구석에 정장 차림으로 서 있던 국가수 수석 유전자 분석관 최민석이었다. 강현우가 구두 소리를 무겁게 울리며 최민석의 앞으로 걸어갔다. 15년 전 가평 사건 당시 현장 혈액 샘플을 국가수 증거물 보관실에서 관리할 수 있었던 유일한 권한자. 그리고 이번 새 사건의 DNA 분석을 독점했던 사람. 당신이지 않습니까? 최민석 분석관. 최민석은 굳은 표정으로 강현우를 바라보다가 이내 허탈한 미소를 지었다. 강 팀장님, 단지 내가 증거물 보관함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정황만으로 나를 살인범으로 몰아가는 건 제대로 된 과학 수사가 아니지요. 강현우는 주머니에서 소형 유리병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피해자의 코 안쪽에서 채취한 드라이 아이스 잔여물의 스펙트럼 분석표였다. 이 현장에 사용된 드라이 아이스는 시중의 일반 제품이 아닌 특수학술 연구용 고순도 탄산이었습니다. 이 특수 탄산을 지난주 대량으로 구입한 곳은 당신이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 연구실이더군요. 최민석의 눈빛이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완벽하던 표정에 균열이 나기 시작했다. 강현우는 서늘한 어조로 단서를 쥐어갔다. 당신이 단죄한 세 사람. 변호사, 의사, 그리고 로펌 대표 이정우. 그들은 15년 전 당신의 어린 딸을 음주운전으로 치어 죽이고도 거대한 자본과 권력으로 법망을 빠져나간 가해자들과 그들을 변호한 자들이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법이 처벌하지 못하자 당신은 자신의 과학 지식으로 사적인 단죄를 감행한 겁니다. 3, 6, 9라는 숫자 역시 살아생전 딸아이와 즐겨하던 놀이의 기호였고요. 모든 전말이 드러났다. 최민석은 더 이상 항변하지 못한 채 고개를 깊이 숙였다. 수사관들이 다가가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사건은 완벽한 정의의 승리로 막을 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법망을 빠져나간 악인들을 처단한 비극적인 아버지가 잡혔고 연쇄살인의 밀실 트릭은 해체되었다. 수사본부는 환호했고 언론은 최첨단 과학수사의 금탑이라며 강현우를 연일 찬양했다. 그러나 이 완벽하게 완성된 연극의 이면에는 수사팀, 그
그 누구도 감지하지 못한 치명적인 논리적 균열이 숨어 있었다. 만약 국과수 분석관 최민석이 진짜 살인을 실행한 주범이었다면 그는 왜 그토록 복잡한 밀실 트릭을 쓰고 15년 전 혈액까지 현장에 뿌리는 위험을 무릅썼을까? 자신이 직접 유전자 분석을 담당하는 책임자라면 현장의 유전자 데이터 수치를 살짝 조작하여 제3자에게 범죄를 덮어 씌우는 편이 훨씬 손쉽고 안전했을 테다. 최민석은 마치 스스로를 범인의 자리에 안착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수사팀의 먹잇감이 되어준 모양새였다. 체포되어 호송차로 이송되는 최민석의 쓸쓸한 뒷모습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강현우 팀장은 조용히 부검실로 돌아왔다. 아무도 없는 한적한 지하 부검실. 차가운 백색 형광등 아래 세 번째 피해자 이정우의 시신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강현우는 천천히 부검용 라텍스 장갑을 벗어 쓰레기통에 던졌다. 장갑을 벗어던진 그의 오른쪽 손가락 끝 피부에는 아까 서재 천장, 환기통 내벽에서 발견되었던 윤활유와 정확히 일치하는 성분의 특수 오일 자국이 미세하게 묻어나 있었다. 조용한 부검실 안 강현우의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다.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한 환기구 밀실살인 트릭을 직접 설계하고 실행한 진짜 범인은 국과수 분석관 최민석이 아니었다. 진짜 살인마는 바로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해독해내던 과학수사팀 팀장 강현우 자신이었다. 15년 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처참하게 목숨을 잃었던 어린아이. 그 아이는 최민석의 딸이 아니라 강현우 팀장의 하나뿐인 어린 여동생 강서연이었다. 강현우는 지난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폭수를 차갑게 재련해왔다. 그가 피나는 노력 끝에 과학수사팀 팀장의 자리에 오른 까닭 역시 살인 현장의 모든 증거와 수사 방향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뛰어난 과학수사관이었던 그는 자신이 직접 살인을 저지를 경우 최첨단 과학수사의 망을 완전히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완벽한 범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판을 새로 짜기 시작했다. 완벽한 범죄를 만들 수 없다면 완벽한 범인을 만들어 바치면 된다. 강현우는 무대를 연출했다. 15년 전 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손에 쥐고 있던 국과수 분석관 최민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과거의 트라우마와 복수심을 심리적으로 자극하고 유도했다. 그리고 강현우 자신이 직접 세 사람을 완벽한 과학적 방법으로 살해한 뒤 현장에 최민석의 동선과 연결되는 15년 전 혈액과 특수 드라이 아이스 흔적을 미세하게 흘려두었던 것이다. 최민석 분석관은 자신이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증오했던 원수들이 차례로 죽어나가고 현장에 자신의 한이 담긴 증거들이 나타나자 극심한 혼란 속에서 자신이 환각 상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착각했다. 혹은 동생의 복수를 대신해 준 강현우를 위해 스스로 죄를 뒤집어쓰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강현우는 주머니에서 스펙트럼 분석표 조각을 꺼내 불을 붙였다. 타오르는 푸른 불꽃이 종이를 가로질러 검은 재로 변해 바닥으로 떨어졌다. 분석관은 차가운 감옥으로 갔고 여동생을 죽게 만든 원수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이 정교한 연극을 완벽하게 해독해낸 수사팀장은 국민적 영웅의 왕관을 썼다. 부검실의 차가운 백색 조명 아래 강현우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종이채를 무심하게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시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거대한 어둠이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그 시체를 읽는 자는 완벽한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창밖에 내리는 차가운 비소리만이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진실의 시체를 덮어버리며 깊은 어둠 속으로 조용히 꺼져가고 있었다.